네, 안녕하세요. 신에 대한 창작자들의 진짜 이야기 원앤온 팟캐스트 노이즈원입니다. 저는 호스트 준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루민입니다. 네, 저희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사실 저희 날이에요. 원앤온 팟캐스트가 처음 기획될 때부터 이게 장르 간의 크로스오버죠. 다른 장르에서 다른 관점들이 부딪혔을 때 조금 새로운 시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게 팟캐스트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여태까지 이러한 조합들이 섭외되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나와주신 두 분을 보니까 이제 오늘이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맞죠, 루민이요? 네. 맞습니다. 오늘 PH1 준원님과 글렌체크 준원님, 쌍준원 쌍준원님 쌍준원 특집을 모셨습니다. 힙합계에서 헤드라이너 우리 PH1님과 밴드계에서 헤드라이너 글렌체크 두 분을 모셨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저는 하이뮤직에서 음악 하고 있는 PH1이고요. 네, PH1입니다. 이름 박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렌체크에서 노래하고 기타 치고 있는 김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쌍준원 특집이다 보니까 이게 호칭을 준원님 그리고 치원님 이렇게 네.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네네. 좋아요. 그렇게 진행을 그래야 안 헷갈릴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의 근황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치원님 먼저. 저요? 네. 저는 이제 음악 앨범을 최근에 3집 정규 3집을 냈고 What Have We Done이라는 앨범으로 냈고 유튜브 영업 중 채널에서 고정 멤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찍고 바로 왔어요. 좀 텐션이 조금 다를 텐데. 네. 약간 지금 괜찮으실까요? 예능 텐션 느낌 네. 아니죠? 지금 예능 텐션으로 지금 모두가 아직 안 가셨는데 여기 바로 이제 제가 스위치 오프 해보겠습니다. 네. 진원님은. 준원님. 저는 뭐 언제나 똑같이 항상 뭐 작업하고 있고 집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올해가 끝나가니까 이제 내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선 서로 친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늘 네.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랐어요. 네네. 89년생 아닌 줄 알았어요. 저도 저보다 어릴 줄 알았거든요. 저보다 어릴 줄 알았는데. 좋네요. 서로 그 또 어떤 원앤온이랑 좀 관계가 그렇죠. 깊으시죠. 원앤온과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 원앤온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저한테 하라라고 했던 분이 PH1님이었고 네. 팟캐스트도 원래 하라하라 했던 분이 PH1님. 네. 그리고 저희 인터뷰도 그렇고 한 2년 동안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하라고 했던 분이 PH1님이었고 준호님은 원앤온 맨 처음 첫 트랙을 저한테 주신 클렌징. 그래가지고 두 분 다 인연이 있어요. 깊네요. 인연이 깊어요.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될 줄 제가 몰랐죠. 어. 말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준호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이제 글렌체크는 좀 진짜 서사가 깊은 팀이잖아요. 이제 2011년부터 데뷔하셔가지고 내년이면 벌써 15주년이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정말 다양한 장르들을 섞으시면서 팬분들에게 정말 다양한 색깔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글렌체크 하면 아무래도 신스팝이나 일렉트로니카 같은 장르들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인터뷰에서 준호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어느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 약간 빨간색에 흰색을 섞으면 핑크색이 되고, 빨간색에 이제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같은 베이스 색깔이어도 어떤 색이 섞이냐에 대해서 다 달라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글렌체크만의 빨간색이 좀 어떤 장르가 섞여도 유지되는 이 글렌체크만의 고유한 뭐 본질 같은 게 있다면. 되게 멋진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막 대답을 해보자면 네네. 명백히 뭐 어떤 장르나 어떤 사운드에 있어서 그런 명백한 뭔가 이렇게 그 코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근데 분명한 거는 작업을 할 때 뭐 다른 장르를 뭐 이렇게 건드려 본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걸 도전을 해볼 때도 항상 그 글렌체크식의 어떤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그 구조를 짤 때나 아니면 뭐 그 작곡 자체를 임하는 그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네. 결국에는 다른 장르를 건드려도 뭔가 제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뭐 어떤 특정 어떤 사운드를 쓴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음악 자체를 만들 때 뭐 그림을 그릴 때도 재료가 다르더라도 그쵸. 누가 그린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 맞아요.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대답으로 아니,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렌 체크만의 장르가 있는 것 같다. 그치.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 본인이 제안을 계속 안 돌려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내 코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팬덤을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무슨 고집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제 자체가 어떤 뭐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배경이 뿌리 같은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이것저것 다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사람 자체가 같은 거를 하는 걸 그렇게 재미없어 하고 새로운 거를 도전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즈 기반의 아티스트가 있고 뭐 무슨 힙합 기반의 아티스트가 있는가 하면 저는 사실 물론 이제 밴드로 공연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밴드로 보지만 또 딱히 또 밴드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거나 뭐 어떤 선배 밑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양성이 된 그런 것도 아니고 네네. 좀 어떻게 뭐 나쁘게 말하면 근본이 없는 놈이고 좋게 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계가 없는 약간 그렇게 포장할 수는 있겠죠. 시원님도 되게 장르 없이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혹시 그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 2월 4일입니다. 2월이요? 네. 아니 뭔가 그 그러니까 뭔가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공감대가 있긴 해서 저도 이제 3집 정규 앨범 내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이랑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했던 얘기긴 한데 저도 저의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PH1이 막 뭐 좋게 얘기하면 뭐 육각형 래퍼다 하나 싫은데 그건 너무 과대 포장이고 제가 뭐 노래 같은 것도 했다가 뭐 힙합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게 약간은 살짝 컴플렉스였거든요. 아 뭔가 나는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뭔가 나만의 그게 없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3집을 앞두고 사실은 제 내면적으로 음악적인 내면적으로 좀 한번 들여다본 계기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자라나면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발라드, 케이팝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자라나다가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가가지고 갑자기 힙합 듣고 팝 듣고 갑자기 링킨 파크 듣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듣고 막 50 센트 듣고 하다가 그 대학교로 가서 랩을 시작하고 한국 힙합 듣다가 막 거기서 또 주도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다가 보스턴 갔다가 한국 왔다가 계속 바뀐 거잖아요. 저의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듣게 되는 음악이라든지 나의 마인드셋이나 내 애티튜드가 계속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박준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음악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예. 아 그리고 밴드 활동도 했고 저도 드러머로 했었고 색소폰도 했었고 막 다 했었어요. 기타도 치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받아들인 상황이고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말한 것처럼 좀 다양하지만 다양해도 아 이건 PH1 노래 같아라는 그거를 좀 두루뭉실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 정확한 요소를 파악해서 그거를 더 깊게 파자가 저의 목표가 된 거예요. 네. 약간 두 분이 베이스는 비슷하네요. 그 준호님도 미국에서 계셨다가 오신 거고 PH님도 그렇고 약간 베이스는 되게 비슷해서 그런 생각들이 비슷한가? 저는 시카고에서 있었는데 저는 이제 좀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게 이제 미국에 오래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뭐 일본에서도 살고 막 프랑스에서도 살고 막 그래가지고 아까도 그 방송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좀 이렇게 고향이 어디세요라고 물어보면 그게 딱 안 떠오르는 거예요. 고향이 어딘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났고 근데 고향이 한국인가 미국인가 프랑스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딱히 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막 이렇게 오랜 옛날 친구들도 없고 그런 것들이 음악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 두 분 다 약간 음악 만드는 방식이 혼자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문화적인?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다 같이 만들고 막 하는데 치호님도 홈 레코딩 가지고 준호님도 네. 집에서 혼자서 제작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영향을 끼쳤나? 저는 확실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서 살았으면 뭐 동아리라든지 맞아요. 같이 야 힙합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뭔가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자란 그 뉴욕 거기서는 주변에 일단 뭐 힙합 하는 애들 만나려면 진짜 맨하탄 나가서 후드에 가서 진짜 흑인들이랑 놀지 않으면 못 마주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놀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 주변에 뭐 동양인 중에 힙합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만 하는 거죠. 게다가 뭐 그 당시에 하던 공부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방에서 방구석 래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편해진 거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한 곳에서 오래 살았었으면 뭐 동아리 같은거나 뭐 친구들도 주변에 많았을 테고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작업하고 하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졌을 텐데 뭐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도 있고 근데 그래서 점점 또 성격도 더 폐쇄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막 공유하는 게 좀 힘들어지고 중간 과정 같은 거 막 이렇게 도움 요청하거나 뭐 이거 같이 하자 뭐 이런 것도 되게 부끄러워지고 사람이 그래서 되게 좀 그냥 조용조용히 약간 보통 밴드분들은 같이 음악을 만드니까 같이 만들잖아요. 근데 약간 글렌체크는 그런 게 또 아닌 것 게다가 같아가지고. 그룹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런 걸 꿈을 꿨었는데 근데 이제 상황이 이제 그 모두가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이제 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아무리 밴드고 이제 겉보기에는 멋있어도 이게 다 사정들이 있고 각자 생각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일 이제 데스퍼레트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총대를 메고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다 작곡하고 뭐 녹음하고 믹스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약간 이제 뭐 이렇게 굳어진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리스너 입장으로서 저는 이제 다양한 스타일의 장르와 뭔가 색깔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날씨도 막 맑을 때가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막 사람이 막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막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아티스트가 그런 다양한 색깔들을 플레이리스트에서 채울 수 있으면은 저는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그런 아티스트를 좋아해서 약간 리스너의 입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렇게도 좋게 생각하실 네. 수 있겠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준호님도 힙합 쪽이랑 엄청 관계가 많다고 하시는데 다큐멘터리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또 밴드들 분들보다 그쪽이 더 교류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교류가 이렇게 많다고 하기보다는 음. 제가 한때 DJ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태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네네네. DJ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알게 됐죠. 근데 그렇게 DJ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다니던 형이 있었는데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캠코더 하나 들고 이제 막 인터뷰하고 다니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닌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너무 놀랍게도 이제 그렇게 되게 좋은 칭찬들도 많이 해주신 분도 많고 뭐 그래서 놀랬던 부분이 사실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만나고 다니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랬죠. 되게 감사하고. 아, 되게 교류가 많으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 엄청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나오셔서 뭐 그레이, 제키 와이엔 그 5, 6년 전에 만드신 다큐 같은데 네. 준호님에 대해서 엄청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놀랐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치어님 앨범 얘기 살짝 한번 네네네. 해볼까요? 몇 약간 달 전이죠?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올해 8월에 그러면 이제 치현이의 앨범 What Have We Done. 네, 이제 본인의 삶과 커리어를 좀 되짚어보는 굉장히 자전적인 이야기로 풀어내신 앨범이잖아요. 만약 이 앨범이 하나 영화라고 가정을 하고 치원님이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주인공의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장면, 그 다음에 좀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장면이 각각 언제였을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장면이 나왔을 때 흘러나올 사운드 트랙으로는 이번 앨범 수록곡 중 어떤 곡이 어울릴지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아니 슬펐던 슬펐던 장면이라고 하면 네네. 이제 어쨌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랑했던 이들과의 네네. 이별이겠죠. 저한테는 이별이라는 게 사실 제일 저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또 동시에 좀 나쁘게 얘기하면 곡의 소스를 주유를 해주는 사실 그런 거긴 한데요. 그래서 제일 슬픈 장면이라고 하면 이제 이별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이 사실 하나하나 다 기억 나잖아요. 저희 그쵸, 정말로 그쵸. 사랑했던 사람들이랑 이별했을 때 맞아요. 공기라든지 뭐 장소 내가 뭘 입고 있었는지 다 기억나잖아요. 그만큼 저한테는 그런 게 슬픈 것 같고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조금 좀 이렇게 막 빠르게 장면 스쳐가듯이 지나가는 장면들이에요. 그냥 뭐 저의 그 뭐라 하지 영광의 순간들 있잖아요. 강백호의 영광 순간들 같이 뭐 투어를 뭐 잘 해냈다든지 공연장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사실 매 순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앨범 트랙 자체 제가 들었을 때 맨 처음에 되게 열받았다가 뭔가 맞아요. 도파민이 쫙 올랐다가 이제 내려놓는 네,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딱 그런 네, 게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컬러가 근데
달랐어. 네. 왜 블루로 잡았을까? 음. 메인 키 컬러를 그것도 궁금했어요. 메인 키 컬러를 사실 제가 블루로 하자는 아니었고 제가 만들 때는 사실 저는 형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막 분노도 있고 막 자랑도 있고 막 래퍼의 라이프스타일에 푹 취해서 하는 거다가 점점 이제 사랑에 빠졌다가 이별을 하고 뭐 받아들이고 슬퍼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 안에 빨간색에서 시작해서 파란색으로 끝나는 그래서 마지막 곡 이름이 Soaked in Blue예요. 파란색 안에 푹 빠져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소효님이라고 이제 비주얼 디렉팅 해주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알겠습니다 하고 본인도 계속 들어보시고 딱 그냥 떠오르는 색깔을 고르신 건데 완전 파란색이 아니라 그게 약간 그 디자이너들이 아는 뭐랑 조금 섞여 있는 파란색의 톤이래요. 그게 그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됐죠. 준호님도 음악 앨범 만드실 때 보통 DIY라고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까지 다 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시는 편이에요. 네. 저는 앨범 작업의 90% 이상이 거의 공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물론 작업이 아직 되지 않은 노래도 뭔가 상상이 될 때쯤 녹음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거의 머릿속이나 아니면 공책 위에서 이제 놀고 있죠. 컬러도 생각을 하시고. 컬러도 생각하고 뭐 심지어 타이포그래피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떠오르고 먼저 그런 것부터 작업하고 곡을 만들 그래요? 때도 있어요. 순서를요? 네, 그럴 때도 있고 뭐 정해놓지는 않는데 네, 떠오르는 것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이제 그걸 잘 붙들고 있는 거죠. 아니 시원님도 이번에 앨범 들었을 때 저 약간 의아했거든요. 저번에 그 저랑 이제 마지막으로 앨범 만들었던 거랑 또 상반되는 거 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얘가 좀 화가 많이 났었나라는 생각을 첫 트랙 때 CD로 그러니까 제가 피니션 앨범을 그 음원으로 안 들었어요. CD로 사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씩 들어가려고. 그래서 근데 약간 평소 보기보다 다르게 화가 많이 났었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결국 자기 자존들을 좀 풀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뮤직비디오 봤을 때도 약간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화라고 표현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격한 그런 건데 이게 화라고 딱 찝기보다도 화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떨 건데 막 뭐 나 지금 성공했어 막 아 니네들 다 나보다 밑이야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뭔가 래퍼의 저의 자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박준원의 자아 그리고 한 사람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의 자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형이랑 작업했던 정규 2집의 다음 후속 편이라고 보면 돼요. 2집이 그 소개글이 그러니까 Buffer Now Leave Me Alone이고 제목이 소개글이 나 지금 망가진 거 아는데 있는 그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지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망가진 삶 라이프 스타일 래퍼로서 즐기고 막 미쳐 있고 이런 거를 초반에 딱 건드리고 거기서 이제 후회감을 느끼고 나 뭐 하면서 살았던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꼭 사세요. 꼭 들어보세요. 들어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요즘 저는 시대에. 그 의견인데 피니처님이 어쨌든 주황색을 버렸고 그 다음에 또 블랙으로 갔다가 이번에 블루로 가가지고 나중에 앨범들을 다 모아놨을 때 컬러 팔레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각 이렇게 앨범 다 모아 와 완전 다르게 컬러가 다르구나. 다음 컬러는 뭐로 해야 될까요? 살색 다 벗고 19금? 나와가지고 19금 장르로. 네. 이번에 치원님이 이제 앨범 발매하시면서 청음의 날 리스닝 파티 같은 좀 팬들을 위한 자리들을 마련을 하셨었는데 요즘은 예전같이 좀 앨범을 그냥 띡 내는 방식보다는 좀 더 약간 서사가 있게 롤아웃 과정을 약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자 팬분들과 좀 소통하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요즘에 앨범 롤아웃 같은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계신지. 이거를 그 우리가 어쨌든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게 노출하는 게 되게 한계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리스닝 파티를 하고 계속 롤아웃에 대해서 고민과 연구를 많이 그쵸. 하는데 이게 먹히냐 안 먹히냐.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밴드분들은 그런 거를 잘 안 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힙합 쪽에서는 약간 엔터 맞아요. 시스템이 좀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두 분 생각들 좀 듣고 싶어가지고. 그 저는 그 물론 지금 있는 이제 씬 자체가 이제 밴드 씬에 좀 가깝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힙합 쪽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 아예 아이돌 쪽 이제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보면 드는 생각에 그 밴드 쪽이 좀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저만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좀
그런 노출이나 뭐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왜냐면 제가 일단은 그런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로지 만들고 제작하고 이런 거에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고 나면 이제 이걸 어떻게 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게 잘 안 들어가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제 주변 스태프들이나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연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공연으로 많이 때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이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뭔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 좀 어울리게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근데 그게 참 그래서 고민이고 제 자신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 이게 명백한 어떤 밴드를 대변해서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한 그 같이 토론하는 그런 게 없는 거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그 앨범을 준비를 할 때 이제 곡이 이제 데모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믹스 마스터 맡기기 전에 이제 이런 노래들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 같은 걸 준비를 해요. PPT로 한 14장, 15장씩 준비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해도 이게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이렇게 생각처럼 이게 탁탁탁 안 돼가지고 되게 아쉬웠던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면 그 밴드 자체를 그 제가 공연을 이제 많이 하는데 다 밴드 체제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밴드로 이게 포장이 되잖아요. 업계에서는 이제 그 밴드를 이게 파는 그 방식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사실 잘 모르겠고 지금은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워요.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하나의 큰 어떤 난제 중에 하나예요. 저도 지금. 그 약간 밴드가 음원 내기 전에 이벤트 같은 게 사실 없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힙합 쪽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하이어뮤직에서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시원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앨범. 저는 늘 앨범 이제 기획 단계 때부터 회사 사람들이랑 모아놓고 매번 얘기하는 게 앨범 롤아웃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고 앨범의 퀄리티를 떠나서 앨범 롤아웃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합시다를 엄청 하죠. 그리고 맨날 똑같은 그 형식이 있어요. 뭐 티저 이미지 띡 D, D-Day 뭐 7. 일주일 전부터 이제 하나씩 하고 뭐 15초짜리 음악 앞에만 딱 그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하는 거 싫고 이제는 저희 이제 클 만큼 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좀 우리만의 거 보여줘야 된다. 좀 신선한 거 갖고 와주세요. 좀 시키는 편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 아티스트들은 롤아웃을 너무 잘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만 봐도 너무 롤아웃의 천재고 돈탭 더글래스 롤아웃은 심지어 인스타그램이랑 협업을 해서 유리창 깨지는 거를 해버린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을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롤아웃이 그 확실히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 같은 게 어떤 롤아웃은 이 앨범을 예를 들어서 나의 예술성과 나의 음악성을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라면 롤아웃이 또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걸 떠나서 이번에는 정말 대중성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러면 또 다른 형식의 롤아웃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시대잖아요. 컨셉마다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이번 제 3집 정규 때는 좀 더 이제 나의 팬들을 위해서 정말 PH1이라는 사람의 음악을 좀 더 진하게 이제 그러니까 확고하게 딱 스탬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그 팬분들의 댓글을 가지고 제가 직접 초대를 드린 거고 소규모로 정말 저를 막 몇 년 동안 좋아해 주셨던 분들만 모아서 하기도 했고 뭐 앨범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엄청난 무슨 때깔 좋은 이런 느낌으로 찍기보다는 정말 이 나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그런 내러티브가 담기는 스크립트로 갖고 그런 타이밍으로 툭툭툭 연결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갔고요. 네, 수민님이 특히나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셨죠. 옆에서 이제 아이디에이션이랑 그런 거 큰 힘이 됐습니다. 이게 했을 때 이게 먹히냐 안 먹히냐도 사실 모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될지도. 저희 치원이 PH원이랑 2집 앨범 준비해서 진짜 많이 준비했었거든요. 이게 먹힌 것도 있었고 대외적으로 되게 좋은 반응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희미님이 저 엊그저께 나왔을 때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냥 멋있게 툭 던지는 게 멋있는 거였는데 지금 시대가 또 바뀌어버렸다고.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해외 예를 뭐 아까 그 타일러를 드셨는데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 드레이크도 네. 뭔가 이번에 이제 아이스맨. 아이스맨 롤라웃을 막 라이브 스트리밍 켜놓고 막 하는 것들 보면 그렇게 큰 아티스트들도 이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엄청 이 시대에 맞게 클립스도 하는데 너무나 롤라웃이 좋았고 맞아요. 아, 네. 정말 멋있는 딱 매체에서만 딱딱 인터뷰 하다가 NPR도 딱 하고 모두 딱 하고 막 와, 미쳤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밴드 쪽도 그런 게 있을까요? 사례가? 있겠죠. 준호님 거의 집에 있구나. 다른 거 보지를 않는구나. 네. 저는 작업만 하고 게임하고 거의 창작에 저는 거의 99%의 두뇌를 쓰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 치원님처럼 이런 그 롤라웃이나 이런 뭐 마케팅 플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좋은데 이제 해야죠 저는.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인생의 페이즈가 있다 고 생각하거든요. 저 처음에는 이제 막 이 업계에 들어와서 이제 뭐 아둥바둥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던 시기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적응돼서 지금은 이제 작업하고 하는 게 이제 습관화가 됐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다음은 이제 좀 이거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PH원님도 이제 너무 오래 데뷔한 지 꽤 되셨고 그 준호님도 되게 오래 되셨는데 서로 시작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PH원님은 한국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봤거든요. 진짜 한국 딱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봤었어요. 그때 봤었고 준호님도 지금 이게 오래 되셨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 맨 처음에 치원님 봤을 때가 ON Make It Rain 스튜디오 네. 방배동에 그때 봤었어요. 그랬다가 치원님이 그 맨 처음에 이제 대면으로 봤을 때 고프로를 항상 들고 계셨고 아 그때 그래서 제가 그 고프로 보면서 친한 척 하려고 고프로네요 하고 하면서 이제 촬영도 한번 도와주고 그것도 했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저는 혼자 완전 인디펜던트고 하이뮤직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셀프 PR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갖고 다니는 거예요. ON이나 뭐 나플라나 이런 루피 형이나 막 있으니까. 그럼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DPR 그때 당시에는 라이브 만날 때 뭐 김효원 씨 만날 때 민식이 만날 때 항상 갖고 다니면서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스타에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뭔데 이렇게 자꾸 만나고 다니 이렇게 만들려고 그때부터 뭔가 계속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으로 좀 들어가서 어떻게 인연이 됐던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면서 저 코딩 배우면서 일하면서 사클로 그냥 방구석 래퍼 하고 있었고 거기 그 당시에 이제 렉스티지라고 LA에 있는 어떤 교포 형님 래퍼 계신데 저랑 작업이 돼서 그냥 뮤직비디오를 간단하게 뉴욕에서 찍었는데 렉스티지가 또 재범이 형이랑 옛날에 아는 사이니까 어떻게 해서 봤나 봐요. 근데 그 이제 노래를 듣고 저를 팔로우 하시고 재범이 형이 한국에서 볼 수 있으면 뭐 보자. 그냥 이제 무작정 한국에 왔죠. 그러니까 재범이 형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원래 오고 싶었는데 왔는데 뭐가 없죠. 그래서 진짜 하루하루 달력이 텅텅 비어 있고 돈 이제 모아놨던 거 돈 다 없어지니까 막 맨날 라면 먹어 진짜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건수라고 도와줬던 친구가 있는데 초반에 퍼펙트라는 노래를 만들고 그거를 찍게 됐는데 제가 재범이 형한테 혹시 진짜 한 30초 카메오 가능하시냐고 제발 형 계신 곳으로 갈 테니까 진짜 한 30분만 빌려주세요. 오케이 어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차에서 같이 찍고 이거 노래 네가 만든 거야? 네. 너 내일 여기 사무실 나올 수 있어? 네. 그래서 다음 날 갔더니 하이뮤직이라는 거 만들 건데 너 같이 들어와라. 그래서 그게 딱 3개월 걸렸어요. 한국 온지. 아 대박이에요. 그래서 전 진짜 축복 받았다 생각해요. 박재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를 저렇게 봐줬다는 거가.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뭐 재범이 형이 항상 뭐 도움을 많이 청하진 않지만 가끔 청할 때는 진짜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게 그걸 다 오케이 해도 아직 못 갚는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네. 준호님도 저는 원래 저는 뭐 그 음악을 그렇게 딱히 뭐 이렇게 할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원래 제가 중학교 때부터 뭐 만들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서점에 가니까 이제 미디라는 책, 그 미디 책 이만 두꺼운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냥 보다가 이거 컴퓨터 어디서 하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뭐 소리 낼 수 있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제 책이 막 두껍고 막 몇만 원씩 하는 거예요. 이제 비싸니까 이제 그걸 이제 막 외워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어디 굴러다니는 컴퓨터 주워와가지고 이렇게 뚝딱뚝딱 해보다가 이제 소리를 처음 이제 녹음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을 이제 만든 거죠 집에서. 그래서 와 이걸로 음악을 만들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취미로 이제 좀 시작을 했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서울에 와서 뭐 원래는 이제 디자인 쪽을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적성에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또 다시 옛날처럼 이제 뚝딱뚝딱 해본 거죠. 이제 하다가 이제 노래가 몇 개 나왔어요. 이제 나 좀 재능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온라인에 막 이렇게 자작곡 올리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한두 곡씩 올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근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제가 그때 씬을 잘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근데 딱 알았던 이름이 뭐냐면 자우림이라는 이름을 딱 알게 된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의 드러머가 이제 회사를 하시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나보고 싶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이제 팀 꾸려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뭐 공연을 해본 적이 갑자기? 있어요. 팀을 그죠. 갑자기 본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다니던 이제 친구 연락해가지고 야 너 아직 기타 집에 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뭐 어디서 드러머 구하고 베이스 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때 대표님이 큰 페스티벌을 하셨는데 거기 메인 스테이지에 되게 좋은 시간대에 그냥 공연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공연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고등학교 때 그냥 동아리 활동했던 거 뭐 그런 거 기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일단 좋은 기회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합주실 3만 원 주고 어떻게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근데 엉망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뭐 그때 다행히도 좋게 봐주셨나 봐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모르니까 누가 처음 보는 애들 그쵸. 홍대에서 뭐 공연하던 팀도 아니고 물론 뭐 홍대에서 몇 번 공연을 해봤지만 뭐 그걸로 뭐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쟤네 누구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 좀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연들 한두 번 더 하고 페스티벌 서게 되면서 이제 이름을 조금씩 알리게 된 케이스예요. 다들 방구석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쵸, 헤드라이너까지 다 오신 분들이네요. 듣다가 궁금한 게 갑자기 진지한 치원 봐가지고 그러는데 요즘에 웹 예능 콘텐츠 지금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랬으면은 이거 타이밍 맞춰서 사실 머리 써가지고 네. 좀 더 대중적으로 풀었을 수도 있잖아 앨범을. 근데 노리고. 그렇게 소비되는 앨범이 아니기를 바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진짜로 저한테 되게 퍼스널한 이야기를 했고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마지막에 나왔던 소긴블루라는 뮤직비디오는 진짜 원테이크로 펑펑 그러니까. 우는 그런 뭐 진짜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그 웃기는 채널에 나와서 여러분들 막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하고 싶지 이렇게 막 이렇게 색을 바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앨범이 막 대중적으로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진짜 상관 안 한 것 같고 그냥 목표가 딱 하나였죠. 내 팬들 좋아했으면 좋겠다랑 PH1의 음악이 이제는 이 사운드 그러니까 PH1이라는 사람의 색을 더 진하게 잡아가자. 그게 그냥 목표였어가지고. 근데 그러려면은 약간 공연 얘기로 넘어가서 네. 왜 그 작은 콘서트는 안 하시는 거예요, 시호님은? 그 시간이 없었어요. 네. 시간이 진짜 없었고 이제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대표님 만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공연하고 싶다 기획해보자 말을 어제 꺼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밴드분들 얘기 들어오면은 홍대에서 공연장이 되게 있었으니까 지금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좀 코어가 탄탄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힙합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보다는 쇼미더머니 나오고 나서 공연장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코어가 탄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코어 팬층을 잡기 위한 거는 공연인데 왜 힙합 쪽에서는 공연을 많이 안 할까? 제 생각엔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힙합이 붐을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지난 10몇 년 동안 이제 막 커졌잖아요. 그럼 엄청 래퍼들의 머리가 커졌잖아요. 몸값도 커졌고. 그러니까 그 버블 경제 마냥 확 커졌는데 지금은 이제 힙합에 대한 수요가 확 줄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거기에 있던 그때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작은 공연을 하면 나 가오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어리짐작 해보는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의 공연의 매력을 언제 정말로 크게 느꼈냐면 릴보이가 콘서트를 더 캠프라고 했었는데 그 롤링홀에서 거기가 꽉 차면 뭐 한 700석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600, 700. 근데 그 에너지가 막 다 이 밀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꽉 조여놓은 뭐 그런 것 같이 팍팍 뛰는데 거기서 오는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막 몇천 명 페스티벌에서 막 내 뒤에 순서 보려고 그냥 내 턴 기다리고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페스티벌에서 하는 것보다 정말 나에 미쳐 있는 사람들 진짜 500명이어도 정말 좋다 이게 라고 느꼈죠.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한 이제 저도 갈망이 생겼어요. 아니 준호님도 2년 전에 홍대에서 공연을 하셨다고 작은 데서 오랜만에. 그 2년 전이었는지 3년 전이 정확히 하는데 그 FF라는 공연장이 있어요. 네네네. 홍대 되게 유명한 공연장이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거기서 이제 그때가 무슨 뭐 몇 주년 기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했었는데 옛날에 이제 십몇 년 전에 했을 때랑 이제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공연을 했었을까? 너무 이제 뭔가 그 최근에 했던 공연장들이랑 느낌이 너무 네네네. 다르다 보니까 이건 진짜 리얼한 곳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가 새록새록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근데 다시 에너지가. 거기서 했을 때 소극장 되게 작은 규모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 홍대 네, 그런 클럽. 그때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뭐 물론 이제 뭐 페이나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페이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었죠. 근데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때 그 느낌을 한번 다시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제 물론 이제 장비며 뭐며 이런 것들이 다 옛날 뭐 물론 조금씩 이제 그 보완을 하셨겠지만 이게 막 그런 대형 페스티벌만큼 이렇게 다 모든 게 갖춰져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치원님도 그랬잖아요. 다음 거 기다리려고 이제 기다린다. 대형 페스티벌에서 밴드도 그래요. 그럼요. 아 그래요? 저희- 똑같아요.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뭐 이렇게 차에서 자고 있고 그래요 그냥. 아 진짜요? 5분 전입니다. 그 일어나가지고 가고. 밴드 페스티벌에서의 좀 다른 게 거기는 이제 거의 팬들끼리 거의 싸운다는데요. 막 난리 나는 척도에 따라서 그 인기가 달라진다라고 아 그래요? 하던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로 막 그런 게 있대요. 네. 국민 체조하시니까 지금 되게 약간 거만하신 것 문화를 같은데. 아,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신기한 거죠. 이게 힙합 팬들이 약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좀 컴할 때는 완전 컴해지고 올라갈 땐 올라가는데 그래도 밴드는 그래도 즐기는 문화는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 네. 하던데. 엄청 에너지가 좋죠. 그래서 저도 그거 보는 맛에 공연을 하는데 저도 이제 뭐 힙합 공연이랑 뭐 밴드 공연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본 적은 없어서 사실 그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돌 팀이 온다든가 같은 무대 그러면 이제 앞줄에 아이돌 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이게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해요. 좀 이제 그 저희한테 관심이 없고 이제 네. 얼른 우리 오빠들이 나오길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게 그 확실히 다르긴 다르겠구나라는 그 정도는 아는데 이제 뭐가 다른지는 사실 네. 서로 가본 적 있어요? 밴드 공연에 힙합 공연 이렇게. 없는데 저희 같은 페스티벌에서 한번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대기실 옆에 이렇게 대기실이 있던 걸로. 맞아요. 그 날씨 좋았을 때 네. 얼마 전에. 그때는 어때요? 약간 크로스오버가 돼요? 공연들이? 사실 뵐 기회가 없지 않나요 거의? 그리고 그때 힙합 페스티벌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냥 저만 그때 저랑 이센스님이었나? 저 뒤에 아무튼 그러니까 뭐야 힙합 하는 사람 거의 없었고 노래하시는 분들과 이제 밴드 분들 계셨는데 그러면 두 분에서 기억에 남는 공연. 아 이때 공연 진짜 좋았다라는 공연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럽 투어 뭐 미국 투어도 너무나 미쳤었지만 미국 투어 유럽 투어에 비해서는 미국 아무것도 아니었네 정도로 유럽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리에서 공연을 했는데 꽉 찼는데 베뉴가 정말로 장난이 아니라 흔들릴 정도로 스톰핑을 해요. 약간 훌리건 문화 같이. 그 노래 부르면서 마치 내가 무슨 켄드릭 라마가 온 것처럼 만들어줘요. 그때를 잊지 못해요. 진짜 그 순간의 그 전율은 잊지 못해요.
그 준호님도 해외 공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같아요? 최근에 제가 해외에서 했던 건 이제 일본에서 했었는데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해요. 일본 분들도 잘 노는데 좀 젠틀하다고 해야 되나?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네. 네. 그 유명하잖아요. 일본 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저는 이제 뭐 좀 더 잘 노는 것 같은, 이렇게 좀 내려놓고 노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그 질문 받았을 때 딱 떠올랐던 공연이 그 DMZ라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아, 네. 그때 저는 좀 약간 압도적이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었거든요. 그 관객 그 함성 소리가 보통 이제 뭐 커도 무대에서 들으면 그냥 뭐 그냥 그렇잖아요. 인이어 끼고 있으면. 네, 근데 진짜 그 소리가 압도적이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좀 각오하고 온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어요. 좀 제가 무대에서 잘 이렇게 긴장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좀 놀라게 되더라고 사람이. 그 에너지가. 아니 약간 힙합도 약간 DMZ 페스티벌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간에서 숨 쉴 수 있다는 거 거기서 하면은 더 미칠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지금 저 가겠습니다. 제가 할 건데. 얼마 전에 그 원앤온 그 버스 그 파티도 너무 감각적이고 멋있었어요. 제가 내년에 지금 좋은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약간 무대에 서셔가지고 약간 팬분들을 약간 지휘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크라우드 컨트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좀 약간 분위기를 위해서 쥐락펴락 할 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나만의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팁 좀 알려주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좀 그 개발한 방법인데 그 이제 큰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딱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펜스 같은 걸 이렇게 좌우로 나눠 놓는 경우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좌쪽이랑 우측이랑 이제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누가 더 잘 노는지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아, 사이비 쪽으로 가셨어요. 되게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즐겁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카메라로 또 비춰주니까 그쵸, 안쪽이 그쵸, 어떻게 그쵸. 이제 하는지도 보여주고, 그리고 가끔은 이제 무대에 아예 관객들을 이제 모시는 경우도 있고 올라와서 그냥 놀아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좀 이제 옛날에는 무대로 올라오게 한다고요? 네네네 관객들을 그래서 한 열 몇 명 올라온 적도 있어요. 그냥 막 다 같이 놀고 그냥 뛰어놀고 대박. 그랬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그 국민체조 만드신 분이 네네. 같이 함께 하시는 날에는 이제 원 만들어서 그분을 가운데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게 네, 뭐 있구나. 그런 것도 하고. 이벤트들이. 또 제가 지휘를 다 공연하는 도중에는 못 하니까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좌우로 이렇게 했을 때 네네. 지휘관을 한 번씩 뽑는 거예요. 네네. 너희가 이제 지도를 해라. 이렇게 여기서 너네 이분의 리드에 맞춰서 네네네. 이제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놀고. 네. 그래서 뭐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매번 삐로 오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그 팬분들도 이제 좀 대충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옛날 지금 활동하면서 그 팬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니면 바뀌었어요? 바뀐 것 같아요 많이. 아, 그러니까 그래요? 물론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들 바뀐 게 계시는데. 체감이 돼요? 네. 팬들이 약간 네. 어떻게 체감이 돼요? 글쎄요. 그러니까 노는 문화라든가 네. 어떤 공연장에서 그 그런 것들. 분위기는 항상 비슷했는데 그냥 그 멀리서 보면 그 가끔 이제 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지? 멀리서 봐도 네. 뭔가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뀐 것 같고 하지만 그 에너지는 항상 근본은 똑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시원님 봤을 때 예전 공연이랑 코로나 전에 했을 때랑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차이들이? 코로나 전에요. 코로나 전 페스티벌 때랑 이후에 이제 페스티벌을 했을 때. 코로나 때 전이라 그렇게 비교하는 것보다 저는 코로나 직후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코로나 직후 때는 진짜 이게 풀렸으니까 그 동안 그 쌓였던 거를 막 그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공연도 너무 많았고 에너지가 대단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 공연에 좀 소비하는 게 조금 줄은 것 같고 체감상. 그리고 와도 이제 좀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러니까 막 진짜로 좀 즐겼으면 좋겠긴 한데 약간 요런 느낌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를 뭐 솔직히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 그냥 그게 현상인 거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무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는 그냥 돈을 받고 나의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나의 직업이니까
그냥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공연을 할 때. 그걸 느껴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맞아요. 저번 회차에서 일단 밴드는 좀 온라인 팔로워 수가 적은데 좀 단독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열 때 좀 공연 관객 수들이 많고 굿즈도 그렇고. 네, 굿즈도 그렇고 굿즈 판매도 그렇고 근데 힙합 씬에 있는 래퍼들은 좀 그런 온라인적인 인스타 팔로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데 단독 콘서트를 열었을 때 조금 비교적으로는 적지 않나라는 말을 조금 했었었어요.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평소에 좀 어떻게 가지고 생각하시지, 계셨던 장르별로? 생각이 있으셨는지. 저 완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티켓 파워가 되게 강한 그런 밴드들의 인스타를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팔로워가 적어요. 그 사람들의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인기는 이만큼인데 팔로워는 뭐 요만큼이네? 되게 신기하다. 그럼 래퍼들은 팔로워만 이만큼 있는데 뭐 공연 뭐 잘 안 돼. 이게 왜 그러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제가 내린 답은 있어요. 저는 밴드들의 공연을 보는 게 훨씬 더 풍성한 것 같긴 해요. 그 사운드적으로도 그 물리적으로 오는 그 사운드의 체감 느껴지는 온몸으로 흔들리는 그 바이브레이션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밴드가 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올라오는 거 합동이다 보니까 근데 래퍼는 한 명에서 올라오잖아요. 한 명에서 그리고 솔직히 음악 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설렁설렁 하잖아요. 솔직히 보는 맛이 없거든요. 이 사람의 음악에 미쳐있지 않는 이상 보는 맛은 없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콘서트 1시간 반을 본다? 굳이? 이렇게 되는 거지. 나라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공연을 잘하는 해외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영상들을 유튜브로 엄청 봐요. 얘네들은 어떤 요소들을 넣고 어떤 트랜지션을 넣고 이런 곡들은 아예 다르게 편곡을 해서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그냥 갖다 붙여버렸네. 다른 걸 만들었네. 뭐 라이팅을 막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요소로 좀 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무대를 이 돈을 내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풍성하게 어떻게 하면 프레젠트를 할 수 있을까. 조금 독하게 얘기하자면 래퍼 사람들이 그 한때 그 쇼미더머니의 그거 때문이겠죠. 좀 공연을 그러니까 거저 먹고 가는 경우가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뭐 한때 저를 포함해서도 그러니까 뭔가 항상 쓰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열심히 해도 모자라고 항상 내 세트를 어떻게 좀 다양하게 뭐 할 수 있을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요소를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특히 래퍼는 혼자 하니까. 그럼 준호님은 실제적으로 그 공연 때마다 뭔가 뭐 편곡을 다르게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편곡까지는 사실 너무 큰 일이라서 뭐 아주 특별한 공연이 아니고서 이제 셋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이제 여러 명이서 라이브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연습을 잘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항상 뭔가 다르고 뭐 실수도 나름대로 저희는 이제 그 그것도 밴드를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이제 그게 좀 약간 재밌는 해프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치명적인 실수만 아니면 되니까 뭐 치명적인 실수면 또 어때요? 또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그래서 일단은 준비는 이제 워낙 다들 이제 뭐 세션들도 그렇고 다 프로니까 이제 뭐 연주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합을 맞추다 보면 뭐 날씨 때문에도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항상 뭔가 항상 공연 전에 이제 오늘 또 뭔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건 있죠. 근데 약간 저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소극장 그 공연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힙합은 공연장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가지고 큰 페스티벌 같이 올라가는 코어 팬덤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밴드는 소극장 콘서트, 그러니까 소극장 공연, 카페 공연들이 많으니까 이게 차곡차곡 올라가서 그걸 이제 소비 문화를 아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려면 어쨌든 언더그라운드가 좀 커줘야 되는데. 그렇죠. 치원님이 그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0명의 나를 그냥 좋아하는 것보다 열광하는 한 명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코어 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도 그 말에 이제 100% 공감을 하는 게 요즘은 조회수, 팔로워, 뭐 스트리밍 숫자는 돈으로 좀 살 수 있는데 진짜 그 단독 콘서트에 진짜 그 힘들고 어렵게 번 돈을 내가면서 온 팬들은 그들이 하는 떼창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아티스트 커리어의 수명은 진짜 그 찐팬의 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두 분은 이제 아티스트로서 좀 약간 코어 팬들을 좀 그런 코어 팬들 분들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좀 노력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음악이 사실은 뭐 당연하겠지만 네.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 네.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100명의 나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보다 한 명의 나한테 미쳐 있는 사람이 좋다 했잖아요. 네네. 나를 그냥저냥 좋아하는 100명은 내가 음악을 뭐 1년 2년 하다가 또 새로운 사람 나오면 그냥 그쪽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미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앞으로의 커리어를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계속 남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저희는 계속 나이가 들고 이 음악을 계속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네. 오래 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사실 배신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말인즉슨 음악적으로도 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되, 내가 늘 해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를 왜 좋아했는지를 계속 각인시켜주면서 열심히 그냥 곤조 있게 하고 소통도 잘 해주고, 네, 공연 오프라인 공연으로 얼굴도 자주 비춰주고, 그런 게 사실은 아닐까, 그거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옛날에 치호님이 인스타를 되게 잘했었어요. 네. 요즘에는 잘 안 하시잖아. 잘하는 거에 그 좀 기준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옛날엔 좀 더 많이 뭔가 했잖아요. 소통을 라이브도 많이. 소통도 많이 하고. 이제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이런 것도 소모가 있고, 또 너무 가벼운 모습도 안 보여주고 싶으니까 예, 그래서 그 밸런스를 좀 잘 잡아야죠. 근데 실제적으로 치호님이 지금 뭐 이렇게 그 외부에서 비춰지는 지금 예능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 모습이랑 실제 모습이랑 조금 비슷한 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회의하면 진짜 무섭거든요. 제가 아마 이렇게 되게 잡아요. 이렇게 뭐를 잡아내요. 막 하면은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이제 회의를 겁나요. 이거 싫어할 거 아니야? 좋아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되게 예민한 편인데,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비춰져서 그렇지 엄청 되게 약간 예민한 스타일이긴 해요. 일할 때는 맞아요. 엄청 예민한 스타일이고 화도 잘 내고 뭐가 안 풀리면은 에이, 현장 이렇게 잘 풀려야 돼. 화를 내게 그래서 하지 저희 마세요 그러면. PH1 앨범 화를 내게 제 거 할 때 했잖아. 화 안 냈어요. 제가 잘하니까. 그쵸, 잘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하고 제가 말씀드린 PH1 앨범 준비할 때 저희가 몇 장을 준비했냐면은 PT가 한 100장 그걸 다 뿌렸었어요. 그걸 다 보여주고 막 밤새고 밤새고 맨날 준비하고 있었어. 감사하죠. 그런 것들이 되게 다르고. 준호님도 예전에 이제 한참 준호님이랑 술자리를 하거나 그랬을 때도 되게 약간 되게 뭐 우세찬 느낌, 그리고 음악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또 다르더라고요. 또 음악 작업할 때 되게 또 유쾌한 느낌도 있고 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실적으로 실제 모습과 뭐 대중들이 보는 모습과. 그 다르겠죠. 네. 네. 저는 또 그 무대에서 멘트 같은 것도 잘 안 해가지고 요즘에는 좀 하려고 해요. 그 소통의 중요성을 좀 시대가 반대로 바뀌어서? 저는 좀 노출을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원래는 이제 막 그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많이 피곤해하는 타입이기도 했고, 원래는 근데 이제 그걸 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요즘에는 사람들 잘 만나고 네네. 뭐 멘트도 좀 하고 그리고 뭐 무대에 올라오라고 하고 사람들 뭐 그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좋은데요. 화도 좀 내야 될 것 같네요 요즘. 두 분 약간 앨범 제작할 때 스태프들이 힘들어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때요? 매니저는 힘들었어요? 힘드신 걸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모든 아티스트들이 자기 앨범에 있어서는 저는 진짜 깐깐하고 예민해야 된다 맞아요, 생각은 맞아요. 해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자기 건데 자기가 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관 안 하고 앨범을 내면은 그런 아티스트들한테는 정확하게 코어 팬들이 안 쌓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기 거에 소유 그 욕이 좀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거죠. 준호님은 최근 이제 보일콜드의 더블 싱글 썬에 참여하신 것도 그렇고, 이제 예전에 릴모시필의 이제 AA 앨범에도 이름을 올리셨었잖아요. 뭐 그렇게 좀 힙합적인 힙합씬의 앨범에 참여하신 약간 계기나 스토리 같은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보이콜도 그렇고 그리고 휘민이 앨범도 그렇고 다 먼저 연락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 딱 형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들 감사하게도 주셔가지고 참여하게 된 거고. 그리고 뭐 워낙 제가 이제 글렌체크 음악 말고도 다른 다양한 음악들 네네. 많이 만들고 뭐 들려주고 하니까 이제 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프로듀서들은 이제 여기서 캐치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여기다 붙여놓으면 재밌겠다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나 봐요 머리가.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작업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죠. 왜냐면 일단은 이제 트랙을 제가 안 만들어도 되고 저는 이제 약간 탑라이너 겸 뭐 그냥 보컬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자유도가 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처음부터 이제 백지에서 시작하면 이제 좀 알게 모르게 좀 제한들이 좀 생기거든요. 작업하다 보면 이제. 이거 특히나 또 밴드를 하다 보면 라이브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베이시스트가 뭘 쳐야 되고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형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재밌었죠 저는. 그러면 원앤온에서도 준호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은 트랙을 줄 생각이 있으신 거죠? 물론이죠. 이렇게 빌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면 잘하시네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릴모시피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이름을 치호님이 장명을 하셨다고 얼핏 한번 이거 오늘 들었는데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약간 오늘 한번 푸시죠. 어떻게 된 건지. 휘민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기억 못할 애예요. 기억 못할 애고. 그거 그냥 그 저희 더 퍼지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막 그냥 이동하면서 막 찍다가 이제 휘민이가 뭐 나 이제 뭐 부캐 뭐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름 뭘로 할지 모르겠는데 막 릴 뭐 하고 싶은데 말했는데 내가 릴 모시핏 어떠니까 오 괜찮은데? 릴모시 괜찮은데? 이러고 나중에 릴모시핏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죠. 근데 기억을 기억을 못한다고 못 하면은. 근데 희민님이 기억을 못했죠. 그랬나? 그랬겠지? 걔는 싹퉁 바가지가 없는 애라서 기억을 못하는 거고. 장난이고. 기억 못.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모스핏 했을 때도 되게 모시핏 문화에 대해서 또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힙합과 밴드에서 모시핏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힙합 플레이에서는 모시핏을 했다며요. KC 공연 때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욕심이 있어요? 공연할 때 그런 움직임을 만들고 싶다는? 있죠. 너무 뿌듯하죠 보면. 음. 밴드 공연에서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많이 보였었는데 저희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간혹 이제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좌우로 나눠서 하는 거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진짜 최고죠 사실. 제일 좋은 반응인 것 같아요. 어떤 약간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관객 한 명이 소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외쳐도 안 들리잖아요 무대에서. 근데 여러 명이 모여서 약간 문양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그 도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한테 사인을 주는 우리 지금 즐기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네, 그렇죠. 치호님은? 저는 모시핏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요. 왜냐면 이제 모시핏이 어울리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음악이 모시핏에 어울리진 않으니까 그냥 그 모시핏에 어울리는 아티스트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안 그런 크라우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랑은 좀 약간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경험을 했었던 적은 있었죠. 제가 컴플렉스콘에서 공연을 했었을 때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뭐 더 펄지로 노래가 딱 나오면서 막 저기서 뭐 짝게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처음 보는데. 네, 처음 보는데. 근데 이게 재밌게 보이고 좀 고마운 마음도 있고요. 네. 그런 음악을 만들 생각은 없어요? 공연을 위해서. 이게 옛날에는 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집을 기점으로 저는 이제 아예 좀 확고해져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확고해져서 그런 욕심이 이제 많이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옷 입는 스타일도 더 깔끔해졌고 저는 제 음악이 좋고 그러니까 약간 모자랑 구두를 네. 요즘 미는 그 스타일 보여주는 것. 좀 더 그냥 좀 성숙한 어떤 남자가 하고 싶은 거지. 언제까지 이제 막 전 제 음악도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예. 저는 다 그게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티스트의 성향과 음악과 행보와 아웃핏과 이게 다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그래서 이분이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모자도 계속 쓰여서 네. 노출을 시키고. 키링 같은 것도 키링 사실 그런 것도 하고. 다 생각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바지의 핏이라든지 티셔츠의 기장이라든지 다 계산이 된 거고. 원래는 시원님이 저를 따라 했었어요 옷을. 비니 검은 비니 쓰고. 진짜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데 예. 지랄 마세요. 진짜 죄송한데 예전에 저희 옷을 딱 입고 왔는데 둘이 똑같이 입고 온 거예요. 너무 제 핏을 따라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재범 대표님이 비니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다 날 따라하는구나. 이게 선도주자구나. 대답해요 빨리. 네, 저도 따라하고 싶네요. 이거 파마 따라한 거 아니야? 파마요. 그러네. 준호님 약간 패션 생각을 하세요? 저는 원래 진짜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좀 그 저희 스태프들끼리는 좀 웃는 얘기인데 저 가끔 잠옷 입고 올라오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왜? 그냥 원래 제가 그렇게 그 성격 자체가 막 그런 걸 막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원래.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이제 노출과 이제 소통과 이런 것들의 이제 중요성을 좀 더 이제 몸소 느끼고 이제 실행을 옮기면서 이제 스타일리스트와 일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옷도 좀 신경 쓰고 이제 세수 한 번 더 하고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냥 공연, 그러니까 이번 앨범에서 제가 스타일 바뀌면서 또 하나의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좀 더 내려놓자였거든요. 뭔가 제가 처음에 여기서 데뷔 뭐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다들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좀 빡세게 딱 하고 스타일링을 되게 멋있게 간지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렇게 했죠. 그게 뭔가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생각 든 게 나 그냥 좀 내려놓는 건 어떤가. 그래서 그냥 모자도 일부러 요새는 공연 때 더 쓰는 게 원래는 오빠 뭐 그러니까 오빠라고 하면 오빠 얼굴 보여줘야 되니까 모자 쓰지 마세요. 이런 팬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더 쓰는 거예요. 왜냐면 뭐 미국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은 진짜 심하면 그냥 흰 티에 맞아요.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운동화 하나 띡 신고 그냥 나와서 해요. 맞아요. 모자 그냥 이 걸쳤다가 벗었다가 막. 맞아요. 그러고 근데 멋있잖아. 멋있죠. 근데 왜 멋있죠. 한국은 항상 뭔가 이렇게 주렁주렁 뭔가 뭐 풀착장을 해야만 했지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긴 거지. 그래서 저도 진짜 티셔츠 하나 입고 올라갈 때도 있고, 예, 그냥 모자. 그러고 보니 그러네. 예, 엄청 맞아요. 많이 바뀌었네요. 액세서리도 옛날에 많이 했던 이제 편이었는데. 잘 안 하고. 왜냐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멋있다 생각했던 근데 약간 사람들. 두 분 다 그게 있는 것 같아. 밴드도 유행이 있고 힙합도 유행이 있는데 두 분 다 유행을 안 따라가네. 뭐 이유가 뭐 뭐 딱히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전 이유가 있어요. 밴드 씬에서도 저는 원래 밴드에 사실 크게 관심 없었어요. 음악을 많이 듣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밴드분들 만나면은 밴드는 유행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다들 그런 거 유행 있어요. 있긴 있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힙합만 그런 줄 알았었는데 힙합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을 보면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준호님도 그렇고 안 따라가시는 그런 것들이. 근데 저는 사실 그 밴드 유행이라고 하면 이제 음악적 스타일이라든지 뭐 기타 톤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이제 막 이렇게 유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애초에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그 글렌체크라는 팀 자체가 사실 그 뭐 밴드로 알려져 있긴 한데 이제 그 무대에서는 그렇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모여서 작업하고 이렇게 진짜 밴드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그런 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 밴드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좀 웃긴 거예요. 지금 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유행 자체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거 하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TH님. 저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행을 민감하게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건 공부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유행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끝도 없이 지치는 게임과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의 그 욕구는 나라는 코어 팬덤이 확실하게 있기를 바라는 건데 유행이 바뀌면 나도 계속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옷 입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뱉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심지어 목소리도 바뀌어야 돼요. 레이지에서 뱉는 톤이나 플로우가 다 다르고 애드립부터 달라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한국에서 특히 이게 왜냐면 미국의 음악을 갖고 와서 힙합이라는 걸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겠지만 레이지가 드릴이 유행했을 때 갑자기 다 드릴을 해요. 드릴 안 하던 사람들이 그 자기 앨범을 드릴로 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레이지가 유행하니까 갑자기 레이지 소스들 막 신스들이 막 엄청 나와요. 응?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왜 그러니까 다양성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네. 뭐 KC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뭐 기리보이 같은 사람들, 뭐 소코도모 같은 사람들, 르보이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유행을 더 안 따라가는 것 같아. 이상하잖아요. 내가 갑자기 막 야뭐 이거 갑자기 막 레이지하면서 그 유행이 된 것 자체가 사실 음악 하나를 이제 그 대중들한테 알리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길잖아요. 시간이 네. 준비 기간도 길고 유행이 됐다라는 거는 이미 그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미 이제 검증을 받은 어떤 신이 된다는 건데 그걸 따라하기에는 이미 늦은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걸 쫓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계속 에너지만 소모되는 거고 차라리 그걸 내려놓고 자기 거 하면 그게 유행이 되면 이제 베스트인 거죠. 제가. 그리고 사실 저는 제 생각엔 한국 이제 래퍼들이 이제 미국을 빨리빨리 따라가야 된다. 그게 유행에 이제 앞서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미국을 따라하고 싶으면 자기 거를 더 잘해야 미국 따라하는 거야. 왜냐면 미국은 그래. 맞아요. 뭐 타일러만 봐도 레이지 한다고 타일러 레이지 안 해요. 네. 예. 뭐 켄드릭이 막 갑자기 막 레이지 하면서 막 리고원스 갑자기 막 입고 다니지 않아. 네. 자기 거 해. 근데 그래서 레이지가 유행을 해서 레이지를 따라하는 거는 그냥 그 레이지로 유명해진 예를 들어 카티나 카티의 그 자손들 오피움 약간 그런 그걸 따라하는 거지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냥 어떤 한 사람을 따라하는 거야. 심지어 애드립도 똑같이 해요 이제. 뱉는 것도 똑같이 하고.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이거는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뭐 맞아요.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왜냐면 그걸로 통해서 되게 좋은 앨범도 나오니까 듣기에 너무 좋고 또 그렇게 해서 뭐 자기랑 찰떡인 애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민식이는 그게 찰떡이야. 그래서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좀 핫하니까 한국에서도 막 다 나도 해야지 하면서 하는데 약간 안 어울리는 옷을 입는 사람들도 보이죠. 맞아요. 그게 좀 희한하다. 내가 느끼기에.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올드 헤드인가? 그치.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뭐 어떻게? 근데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가 맞아요. 제가 내린 맞아요. 답이에요. 내 주위에 멋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제일 편한 모습이 나오고 그런 아티스트들이 보통 커리어를 길게 가져가고 팬덤이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두 분이서 앨범 준비할 때 그런 생각들이 엄청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100을 쏟아요? 두 분이서 앨범 준비하실 때 약간 즐기면서 하시는지 아니면 100을 쏟으시는지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해보자라는 식으로 가시는지. 그 진짜 즐기는 순간은 곡이 완성됐을 때뿐인 것 같고 사실 좀 그 100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를 뭐 내가 100%를 쏟고 있다라는 느낌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죠 그냥. 그냥 하는 거고 그냥. 뭐 이게 100인지 80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되는 데까지 하는 것 같아요. 네, 완전 공감이고 곡 작업할 때는 그냥 노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야 좋은 곡이 나왔던 것 같고 그 후에 곡이 완성된 후에 롤아웃부터가 그때 100을 쏟고 200을 쏟고 비즈니스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 같고요. 그땐 놀면 안 되지. 그땐 일해야지. 그치. 비즈니스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곡 작업할 땐 그냥 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뭔가 아티스트도 약간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만들고 싶은 어떤 스타일의 음악이라든지 제일 지금 열정이 가득한 약간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약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120%를 쏟고 그런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그 사람들도 그거를 이해하고 그들도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주파수에 맞게 조금 같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그 앨범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되게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못하는 거에서 100을 진짜 엄청 쏟는 편이거든요. 이걸로 저 요즘에 작곡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로직도 하고 있고 코드 공부도 하고 있고 혼자 비트도 찍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행히 좀 즐길 수 있는 거는 평가받지 않아서
하면서 재밌는데 이게 내가 즐겨야 되나 아니면 고통스러워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점이 있죠 사실 요즘 준비하면서. 약간 제 그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그 클리셰라는 앨범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EP였는데 그 앨범의 그 사운드가 정확히 제가 원하는 사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연남동의 지하실에서 반지하도 아니고 해가 아예 안 드는 지하실에서 살 때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작업을 이제 그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처음 접하는 사운드 만들어 보는 사운드다 보니까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 근데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그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누군가 벌써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진짜 막 예를 들어서 킥 소리만 같은 것만 그냥 거의 2달 동안 계속 그냥 그 지하실에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주파수 네. 막 이런 거 분석하고 막 깎아보고 뭐 부스트 해보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그때 그 작업이 끝나고 결국 완성을 하고 이제 부모님을 뵀는데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제 얼굴이 파래졌대요. 해를 못 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해보면 하라고 그러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고통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뭔가 이제 목적성 있고 이걸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힘든 일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걸 그냥 했던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얼굴이 파래질 정도로.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킥 소리. 근데 얼굴은 아직 파랗지 않으시네요. 아 근데 이게 말한 것처럼 뭔가 목적성이 뚜렷하면 그 과정이 좀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고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고 나 지금 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 그런 순간부터는 이건 일이 되는 거고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맞아. 예. 그래서 형도 이거를 배우면서 내가 왜 이거를 배우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게 되면 좀 재밌게 느끼지 않을까? 내가 이걸 암으로써 나중에 더 좋은 디렉션을 줄 수 있겠구나. 그렇죠. 다른 이거, 작업들을 많이 하다가 이 작업들을 하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럼 고통이 필요한 것들. 멋있네요. 근데 형 옆에서 오래 봤지만 이게 뭐 장난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제가 진짜 높게 사는 게 항상 자기가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개선하려고 진짜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 발품 뛰고 막 진짜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막 작업도 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멋있어요. 그래서 PS님도 저희 곡 내년에 이제 나오거든요. 아유, 또 멋있는 분들끼리 뭉치면 더 좋은, 그러니까요. 더 멋지게 나옵니다. 쌍준원 놈으로 한번 쌍준아. 저희 영광이죠. 영광이죠. 저희 PD 준일이가 질문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PD 네, 질문 시간. 개인적인 질문이 있다고. 그 펜타버트가 좀 이슈가 됐었어요. 네네네. 비바두비가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취소가 돼서 되게 촉박한 시간에 글렌체크가 섭외돼서 공연 무대에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되게 갑자기 연락 온 거 맞죠? 갑자기 연락 왔었고 일단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그 제작진들 입장에서 그 기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꼭 그 제작진들을 위해서 무대에 섰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냥 그 단순히 물론 이제 저희가 저희 이름으로 간 건 아니었지만 대체돼서 한번 가보면 어떨까 뭐 이런 궁금증도 있었고 그리고 뭐 나쁜 시간대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돈 안 준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돈도 준다고 했으니 뭐 해보지 뭐 약간 이런 가벼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공연을 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실제로. 너무 재밌어서 다행이었고 그리고 뭐 비바두비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 불상사가 저희한테는 행복을 준. 이거 밴드 페스티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뭐 밴드도 그렇고 힙합도 그렇고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하잖아요. 근데 두 분이 지금 양극화 현상에서 데뷔하는 시점이라면은 어떤 선택이나 어떤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메이저 페스티벌들은 엄청 생겨나고 있는데 네네. 반대로 이제 소규모 공연들은 좀 축소되는 입장에서 지금 힙합도 이제 힙합도 그렇고 밴드씬도 그렇고 지금 데뷔를 한다면은 약간 어떤 쪽으로 본인을 홍보하면 좋을지. 약간 요즘은 시작하는 친구들에게도 그렇죠. 어떤 조언이 조언이 될 될 수도 수도 있고. 있으니까. 저는 뭔가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이랑 똑같은 생각일 것 같거든요. 그냥 나 좋아하는 거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코드들이라든지 악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재즈 기반이나 뭐 소울, 펑크 이런 기반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더 집중해서 잘 만들어서 이런 색깔로 계속 잘 만들다 보면 그냥 그런 뭔가 무턱대고 믿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거 잘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동의해요 그건. 이런 식으로 그냥 늘 살아왔던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씬이 뭐 바뀌고 뭐 어떻게 됐다고 해서 그 시장에 날 맞춘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일단 아티스트로서의 그 자기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유행 아까 유행 얘기 나와서 그런데 유행도 사실은 뭐 다음 유행이 뭔지 예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갑자기 다른 게 유행되면 또 다 글로 가잖아요. 그 씬이 그렇잖아요. 뭐 따라하고 또 파생되고 또 아류들 나오고 또 그러면서 한 장르가 생기고 지금 벌써 지금 대중음악이 몇년 한 1, 2년 안에도 뭐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재작년만 해도 지금 봐도 지금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본인 거 하는 게 그냥 그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마 주변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난 뭐 믿는 게 있다, 나는 달려갈 거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분명히 지금 씬이 어떤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깎아내리거나 이제 말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그거를 안 듣고 그냥 본인 거 하는 게 맞죠. 그냥. 그게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두 분이도 이제 이렇게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막 부담이나 책임감 같은 게 있나요? 너무 영향력이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모르겠고 그걸 아까도 소개도 무슨 뭐 힙합 뭐 헤드라인 이렇게 소개했는데 헤드라인은 아니고요. 그 진짜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냥 좋은 뭐 하나의 선례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너무 이제 클리셰인데 계속 내 거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내는 모습이 보여주면 저처럼 저랑 성향이 비슷한 이제 어린 친구들이 뭔가 아 저렇게 하면 되구나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것밖에는 뭐 이 씬에 대해서 글쎄요. 그러면 이 쇼미더머니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냐고요? 네, 이번에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잘 안 될 것 같은 게 이게 뭐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그냥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는 못할 것 같다 예.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나올 친구들의 느낌이 대충 어떤 식의 음악을 할 애들인지 우리 다 이미 알잖아요. 네네. 과연 지금 색안경을 아주 두텁게 끼고 있는 이 대중분들이 그런 랩들을 듣고 그런 가사들을 듣고 이거를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아직 모르겠거든요. 그거 뭔가 아직 설득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래퍼들. 예, 제 생각에는 잘 되면 좋겠죠. 잘 되면 좋겠는데 모르겠어. 아까 약간 이런 힙합 씬도 그렇고 밴드 씬도 그렇고 약간 큰 자본이 좀 투입되면서 아까 버블 경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힙합 씬에서는 쇼미, 밴드 씬에서는 그레이트 소울 인베이션이나 약간 아이돌 밴드 같은 등장으로 인해서 좀 대중 팬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잖아요. 특정 장르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은 본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본질적인 게 조금 희석이 되고 뭔가 다양성 같은 것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좀 기존 코어 팬들, 장르 팬들은 아 이런 대중들이 내가 사랑했던 장르들을 앗아간다는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대중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뭐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지. 그 자본이 저한테 들어오면 긍정적인 거. 그렇죠. 금전적인 거. 긍정적인 거고. 쇼미는 딱 이걸 겪었잖아요. 네. 예, 대중들의 확 유입이 크게 들어왔고 이제 되게 대중적인 사운드의 음악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네. 했었고 그래서 뭔가 힙합이 너무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막 그 당시 너무 멜로디가 가미된 음악들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힙합이 이런 대중들의 유입으로 망가졌다라고 할 정도의 그 단단한 코어 팬이 없었다는 거는 힙합이라는 게 이미 아직 자리를 안 잡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밴드의 역사는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리지는 않고 있지는 않나요? 항상 밴드는 뭐 네.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 뭐 밴드가 있다 그러면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잡음이 있다는 건 정도는 알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밴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것만 듣고 다른 밴드 안 듣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네. 좀 근데 깐깐한 분도 계신 것 같긴 해요. 음. 좀 뭔가 약간 예를 들어서 요즘에 기획돼서 나온 밴드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 막 비난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그냥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어차피 좀 잘 되면 또 자본이 투자돼서 그쵸, 뭔가 그쵸. 기획이 되는 거 항상 맞아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이 업계는 그리고 저도 뭐 저 또한 뭐 무슨 뭐 밴드 해가지고 뭐 전통 밴드 어떤 뭐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그냥 저는 별로 이렇게 그거를 막 담아두거나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한 무슨 주장을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어서 네네. 오히려 낙수 효과도 있기도 하죠. 그쵸. 그런 있죠, 프로젝트성 그룹을 보고 밴드 문화를 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글렌 체크랑 되게 멋있는 밴드가 있었네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좋은 점도 많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 자금이 저한테 들어오면 좋은 거고 그 유입이 이렇게까지 닿으면 그죠 자본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좋은 곳으로 들어가죠. 네. 네. 이상한 곳으로 들어가죠. 또 이제 PD 준일이가 질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대본에 없어가지고 치원님은 이제 한 팬 계정이 공식 스케줄을 좀 따라다니시면서 저도 봤어요. 재치 있는 좀 주접 드립이 담긴 영상들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화제가 됐었었는데 이런 팬이 만든 콘텐츠가 하나의 마케팅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아티스트와 팬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이 요즘 팬덤의 문화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런 아티스트와 팬의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티키타카 케미를 보여주는 것이 좀 아티스트로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뭐 지금 이런 상황들을 좀 즐기고 계시는지. 저는 일단 그게 어떤 계정인지 알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스케줄에 거의 다 와줘요. 그 친구가 되게 어린 친구인데 고마운 친구인데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진짜 몰랐고 한번 만났는데 오빠 축하해요. 뭘 축하해요? 그러니까 아니 바이럴 됐다고 막 진짜 몇백만 뭐 이렇게 나갔대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못 봐요. 제 자신이라서 그쵸. 부끄러워서 못 봐. 그리고 막 애교 이런 걸 시키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말장난 같은 걸 시켜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고맙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요새는 릴스 쇼츠로 막 태워야 되는 바이럴을 맞아요. 시켜야 맞아요.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네. 막 어디 나가서 계속 이렇게 쇼츠 만들 수 없잖아. 맞아요. 그걸 대신 해주는 거잖아. 음. 그것도 이제 팬들이 좋아하는 어떤 모습을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나의 뭐 매력적인 어떤 귀여운 뭔가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걸 자기가 아는 거를 뽑아서 잘 포장해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고맙죠. 근데 이제 본인이 즐기고 있냐? 이제 저거 약간 이제 버거울 때도 있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오빠 뭐 보라 막 뭐 이런 거 하면 약간 나 못하니까 그런 거. 그게 100% 즐길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너무 고마운 마음에 맞아. 하는 거죠. 네. 또 재밌기도 해요. 웃기기도 해요. 네. 되게 신박하고 항상 어떻게 이런 걸 다 배워서 오는지. 준호님은 이걸 이제 해야 되는. 연구를 해야죠. 네. 아니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너무 운이 좋게 이렇게 고마운 네. 친구가 있던 건데 원래 없었어요. 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고 계시는 글렌체크 팬분들 중에서 한 분이 총대를 매시고 오빠 바로 하실 것 같아요.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팬분들 엄청 어리시다고 하셨었는데 요즘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요즘 약간 좀 전통적인 음악 매체나 약간 평론가들의 영향력이 좀 없어지고 있고 좀 대신 아티스트들이 본인이 엄청 SNS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팬들과 소통을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좀 아티스트로서 그 팬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엄청 더 배로 커졌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어린 팬들이 많으신 이제 아티스트 두 분이시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팬분들이 오히려 내가 말하는 메시지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종교적으로 따라갈까봐 이런 좀 부담이 되시기도 하시는지 내가 한마디 한마디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소통이 그 많아지다 보니 정도의 막 컬트적인 팔로잉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기도 하고 근데 뭐 늘 부담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를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사람들 앞에서 사석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뭐그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네네네. 싶어요. 맞아요. 그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특히나 한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거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소양인 것 같긴 하고 조심해야죠 늘. 이제 언제 어떻게
나락에 갈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죠. 이 팟캐스트 보고 저 나갔다 갈 수도 있고 뭐 빈쇼니 했던 한마디가 뭐.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씩 어떠세요? 이번 팟캐스트 나오신 소감. 저희가 평점으로 말씀드려요. 맞아요. 5점 만점에 몇 점? 이번 팟캐스트. 5점 만점 5점이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일단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 질문 자체가 제가 평소에 하던 그런 인터뷰들이랑 너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H님도 몇 점? 5점 만점에. 이거 질문 안 했었으면 5점인데 자기네들 팟캐스트 얼마나 5점 만점에 몇 점이냐 물어보는 거여서 좀 깎여서 4.5점 드리겠습니다. 좋아하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네. 뭔가 이렇게 너무나 전문적으로 모니터도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 호스트 준비해 오신 프롬이라든지 카메라 셋업이라든지 너무 프로페셔널해서 저 좀 놀랐거든요. 이게 또 막 엄청 누가 뭐 크게 투자하는 그런 거 없죠, 아닐 거 아니에요. 없죠.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이게 다 비싸잖아요. 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뭔가 뭔가를 올라가야겠다. 하나를 해도 뭔가 확실하게 맞아. 하는 이제 팀인 것 같아서 원앤원이 되게 되게 멋있게 늘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또 색다른 주제와 새로운 게스트 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